네, 반갑습니다. 내 방에서 만나는 일상의 인문학 온라인 강좌, 그 중에서도 생활 밀착형 인문학 강좌의 진행을 맡은 송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3회차 마지막 강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부터 매번 들어와 주셔서 채팅도 열심히 남겨주시고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들어와 보신 분들도 계시길 거기 때문에 저희들 길드다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문탁 네트워크라고 하는 인문학 공동체에서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하던 청년들끼리 모여서 만든 청년 인문학 스타트업입니다. 인문학과 각자들의 다양한 분야를 결합시켜가지고 인문학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저희들의 분야는 인문학과 결합하여 더 깊게 탐구해가는 단체입니다. 목공과 인문학, 힙합과 인문학 등 다양한 일상들과 인문학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이제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3회차짜리 이제 온라인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청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연결에 대해서 질문하다라는 큰 제목으로 3회차의 강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30분 동안 강의자님의 강의를 듣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제가 질문을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채팅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이제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채팅으로 더 풍성한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채팅으로 질문해주시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에 강사 김고은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김고은 강사님은 길드다에서 동양고전과 페미니즘을 주로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청년과 코로나와 페미니즘이 만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김고은이라고 하고요.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인문학 공동체에서 동양고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자왈, 맹자왈 이런 거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길드다라는 청년 인문학 스타트업에서 그러니까 인문학 공동체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이제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저는 공부한 걸로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뭐 글도 쓰고 또 최근에는 논어를 읽고 있어가지고 논어로 유교걸 걸걸헤이 유교걸이라는 코너로 글을 또 쓰고 있습니다. 또 뭐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 일을 서포트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계도 보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강좌를 맡게 됐죠. 앞에서 첫 번째 강좌에서는 김지원 씨가 바이러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를 무조건 퇴치해야만 하는 그런 적으로 보는 사회적 시선의 질문을 던졌었고 두 번째 강좌에서는 최명식 씨가 오늘날 의료체계의 어떤 접근 방식의 문제를 또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 혹은 해결책으로 이제 고전 의료체계에서 그 힌트를 조금 가지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 또 강좌가 공통적으로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아군하고 적군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문제들을 또 포착하고 이런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전개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역시 앞선 두 강의의 문제의식을 일부 공유합니다. 네. 그리고 받아서 그러면서도 저는 조금 더 제 삶하고 밀접한 이야기에서부터 얘기를 출발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제목이 되게 거대했는데 뭐였죠? 코로나와 청년과 페미니즘이 만난다면 어떻게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주제를 조금 더 거기서 작게 잡아봤어요. 그래서 20대 여성의 실존 문제, 고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할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20대 여성들의 연애 경험, 연애 실패의 경험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무래도 이제 계속 지속된다는 이런 많이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고 또 그 뒤에 더 지속될 거라는 이런 의견 때문에 이제 사회 곳곳에서 터지는 문제들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 이제 이목을 조금 끌었던 거는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거는 한계 상황에 도달한 위기계층의 자살 시도가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살 시도로 이제 응급실에 실려온 분들 중에서 이제 위기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응급의료비 지원이라는 걸 받더라고요. 근데 이 지원 자체를 받은 이제 건수가 지원을 한 건수 자체가 작년에 비해 올해 이제 확연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사회자님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막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한 6대4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6대4 차이가 났고 저는 되게 큰 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6하고 4 숫자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이제 60%, 40% 실제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20% 높은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퍼센테이지는 아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는 연령별로 어느 연령대가 제일 높을 것 같으세요? 응급 환자라고 한다면 저는 먼저 떠오르는 건 약간 노인분들이 조금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노인분들이 조금 많이 계시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연령 중에서는 20대가 23% 비율로 가장 높았다고 해요. 또 서울시에서는 이런 이제 자료를 발표했는데 작년 대비 20대 여성 자살 시도자 수가 2배 늘었다. 그러니까 근데 다른 세대에 비해서 4-5배 정도 많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압도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20대 여성들의 자살 시도수, 그리고 자살률이 급증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여자들의 뉴스룸 슬랩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용한 학살이 다시 시작되었다 라는 영상이 올라왔고 굉장히 큰 이슈를 모았습니다. 이 영상은 코로나19의 영향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20대 여성들의 높은 자살률이 갑자기 벌어진 건 아니다 라고 보는 건 거죠. 그러니까 작년 20대 여성의 사망률이 자살률이 실제로 그러니까 자살 시도율 말고요. 자살률이 전년 대비 이미 25%가 늘었는데 올해 상반기 또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43%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했다기보다는 코로나 현상으로 인해 드러났다. 즉 저는 코로나가 만들어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코로나가 던져준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이제 또래 여성의 자살 문제를 저도 그렇고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꽤 가깝게 피부로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멀게 보자면은 몇 년 사이에 이제 연이어 자살한 여성 또래 연예인들이 있고 가깝게 보자면 저한테도 제 친구한테도 자살을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한 여성 또래 친구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자살은 고립의 문제인 거죠. 사회적 고립의 문제.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관계가 약화되었다는 이 진단은 그러니까 삶을 지탱해줄 관계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는 사회를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를 그리고 어떤 한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건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제 관계로부터 고립되었다는 것은 이제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이 실존의 문제를 맞이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고립의 문제는 사실은 되게 여러 층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제 이 강좌에서 광범위하게 다루기는 또 좀 어렵고 또 무엇보다 이 20대 여성의 실존 문제는 저랑 제 친구들의 문제라는 점 그리고 또 고립 자체가 아무래도 진짜 실존의 문제이다 보니까 저는 오늘 이 강의에서는 20대 여성의 관계 고립 문제를 저와 제 친구들이 겪었던 경험으로부터 풀어내볼까 합니다.
뭐 저나 제 친구들 다 여러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친한 친구, 1년에 한두 번 보는 친구, 뭐 직장 동료, 뭐 친척, 가족 이런 관계, 여러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거의 이성애자인 저나 제 친구들은 이성 연인한테 가장 많이 의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살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도움을 가족으로부터 받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가족과 함께 살아나가겠다 혹은 가족을 삶의 중심에 두고 내가 공동체를 꾸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가지고 제 친구들 중에는 없었거든요. 혹시 그런 비전을 가진 친구가 있으신가요? 가족 공동체를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가진 친구들은 많이 봤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애가 시작되면은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나한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소홀해질 정도로 사실은 이제 연인한테 의존하는 의존도가 저나 제 친구들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실제로 연애는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지탱해주는 일종의 공동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A는 밥을 같이 먹고 여가생활 같이 즐기는 친구이자 그리고 또 아파서 몸 움직일 수 없을 때 뭐 약도 챙겨주고 밥도 챙겨주는 보호자이자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20대 여성이 혼자 이제 살아가면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로부터 이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보호해줄 수 있는 20대 성인 남성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저나 제 친구들 전부 이제 다른 사람이랑 이상형도 다 다를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다른 환경에서 다른 스타일의 연애를 해왔는데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 됐는데 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깨달은 게 우리의 연애 경험이 생각보다 많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특히 연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 차마 이 상황 자체를 다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다 이해해 벌써.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해하고 심지어는 거기다 나도 그랬다고 거의 흡사한 이야기를 덧붙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되게 많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오래 친구들과 나누면서 공통된 문제의식 한 3가지 정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라는 게 우선은 되게 딴 세상으로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는 막 취업 걱정, 뭐 생활비 걱정 이런 게 몰아쳐도 좀 잊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스펙 때문에 내가 특별해진다. 특별한 존재로 사회에선 여겨지지만 이제 애인하고 있으면은 나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좋기만 한 시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사실 않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연애가 유지되려면 연애가 일상의 영역으로 내려왔을 때 유지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근데 저나 저 친구들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첫 번째 이제 공통된 문제의식을 발견했는데요. 그러니까 연애가 언뜻 보기에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항상 내포하고 있는데 이 어떤 문제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이 관계를 돌보고 이제 살피고 이러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다 주로. 그러니까 어떤 관계의 비대칭성이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공통된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실 관계를 살피는 일 자체가 피로감을 좀 동반하긴 하죠. 막 때에 따라서 변하는 상황에 뭐 집중 살피고 감정 살피고 그러다 이런 것도 추이도 살피고 그러다 문제 발생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이해해 보려고 또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나 시간 당연히 많이 쓰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은 또 피곤하긴 한데 되게 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피로감은 어디서 오냐면 이제 연애할 때 풍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연애 관계로 밖을 나가면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성이건 남성이건 모두 이제 자신을 입증해야 되는 혈연단신의 개인이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기 위해 버는 경제적 주체가 돼야 되고 취업 전이나 후에나 이제 끊임없이 스펙을 쌓으면서 시장에서 내 가치를 높여야 되고 이런 이제 비슷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데 힘들고 좀 쓸쓸하기도 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나나 내 친구들이 주로 한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시간 외의 노동처럼 느껴진다. 왜냐면은 이 노력을 애인이 그렇게까지 뭐 같이 노력하려는 뭔가 포지션을 보이지 않았었고, 저나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때로는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이런 살피거나 돌보는 노력을. 뭐 그렇다고 이게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어떤 보상, 지위 이런 걸로 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연애관계를 살피는 일이 대한 피로감이 사회적 가치로 승화되지도 않고 두 사람 관계 안에서도 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냥 애인을 좀 원망하다가 어떤 데는 좀 이해도 좀 하다가 그래 이게 가치가 사회적으로 안 쳐지니까 이해도 하다가 그러는 사이에 이제 피로감이 계속 쌓여가는 건 거죠. 두 번째 공통된 문제의식은 이제 데이트 폭력이 실제적인 위협으로 이제 작동한다라는 것에서 왔는데요. 이제 뭐 물론 저나 제 친구가 그 요즘에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교제 살인 사건이나 뭐 그에 흡사하는 아주 강도 높은 어떤 사건을 겪은 건 아니었어요. 이제 뭐 친구가 헤어졌는데 헤어진 애인이 문을 그냥 허락 없이 열고 들어오고, 뭐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계속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존감을 계속 갉아먹고,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인이 내 편일 때는 되게 든든한데 등을 돌리는 순간 저 길에 가는 모르는 남자보다도 남성보다도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이게 제가 되게 아이러니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한동안 누구보다 그 신뢰하고 친밀했던 사이가 그 진짜 모르는 사람보다, 모르는 남성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아무래도 원래 남남이었던 사람 둘이 만나서 다시 남남이 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은 헤어진 애인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남이 되는 건데, 근데 공동체에서 오래 생활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공동체에서는 남남이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누구가 아무리 싫고 관계가 어그러져도 그 사람 안 보려면 공동체 나가야 돼. 근데 공동체 나가는 게 이제 쉽지 않아. 왜냐면 공동체 자체가 한 사람의 삶을 책임져주고 있기 때문이죠.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남이 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도 이제 애인과는 비교적 남남이 되는 게 쉽다. 여기에서 이제 저는 연애가 사실은 공동체를 기반에 두고 있지 않은 개개인 간의 만남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나면 구애인은 이제 구애인과 길거리에 모르는 낯선 남자의 차이는 나라는 특정한 대상의 감정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 정도가 되는 건 거죠. 그리고 같은 이유로 이제 낯선 남자에게 갖게 되는 어떤 위협을, 남성에게 받게 되는 위협을 연애를 하는 도중에도 애인한테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남성과 믿지 못하는 여성, 뭐 예민하지 못한 남성과 예민한 여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할 수 있다, 몰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자체가 저나 친구들한테 실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희 공통된 문제의식은 여성성이라는 어떤 성역할을 그다지 이제 수행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 회의감을 느끼거나 좀 거부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 또 다른 친구 같은 경우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그 꾸밈 노동을 완전히 중지했어요. 그래서 화장도 안 하고 옷도 엄청 널널하게 입고 다이어트 원래 맨날 하던 거였는데 안 하니까 살 붙고. 근데 이러고 나니까 내가 이성연애 공동체를 꾸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대요. 왜냐면 얘는 이성애자인, 제 친구는 이성애자인데 여성적인 매력을 어필하지 않고도 이성연애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근데 이 꾸밈 노동에 대한 회의뿐만 아니라 사실은 결혼이나 육아를 이제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진짜 많아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여성성, 성역할에 대한 거부의 흐름으로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어떤 사실은 가부장제 문화 안에서 여성성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진 않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연애 자체를 또 거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그리고 젊은 여성이, 그러니까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젊은 여성이 가부장제 문화 연장선에 서 있는 연애는 원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공공연한 어떤 팩트 같은 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20대 여성들의 이제 어떤 실존의 문제인 이 고립의 문제를 어떤 면에서 피부로 닿고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이 강의에서는 이제 이성연애의 관점에서 저의 경험에서 조금 살펴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연애 실패의 경험, 그러니까 공동체를 꾸려가는 실패의 경험, 그래서 실제로 고립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저나 제 친구들한테는 있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연애는 어떤 의존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이자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강한 결속감을 주는 그런 공동체였었는데, 근데 언제부터 이제 저나 제 친구들은 이제 연애의 관계가 가져다주는 비대칭성에 피로해지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데이트 폭력의 공포가 있다는 것에 질리고, 그리고 여성 성역할을 수행하는데 회의를 느끼거나 어떤 거부감을 느끼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 근데 이것을 봤을 때 저는 연애가 이전과 같은 가치를, 그러니까 공동체로서의 위상을 상실했다는 거는 조금 저나 제 친구들한테는 되게 분명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주목해보고 싶은 건 어쨌든 연애 자체가 피곤하고 공포스럽고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연애 실패의 경험이 고립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리고 고립이 실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고립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럼 어떤 관계, 어떤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고립의 문제를 이성연애 안에서 좀 던져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일단 의견을 조금 밝히자면, 연애를 하지 않는다고 이 고립의 문제라거나 이성연애 안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연애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그러다가 다시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되게 연애를 시작한다는 거 되게 기쁜 일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는 게 기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미묘한 죄책감, 실패의식 이런 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연애 관계로 다시 편입된다, 이런 느낌인 건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연애로 돌아간다고 꼭 굳이 이제 바로 패배감에 휩싸일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지금 당장 그래서 당신은 이성연애 관계 안에서 고립 문제 해결할 수 있겠냐, 네 연애도 그거 해결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니요,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신 없다는 말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다른 거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고, 그리고 어떤 시도를 같이 하고, 이런 경험이 저한테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성연애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질문을 던지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로 혼자 감수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남겨놓으면 안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제 친구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되게 공감하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 넓은 시야에서 포착하고 공통의 문제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연애 담론을 만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립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이성연애 혹은 연애뿐만 아니라 연애 밖으로도 시선을 좀 돌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연애가 되게 강력한 경험을 선사해 주기도 하지만 연애 관계도 여러 관계 중에 이제 하나일 수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보다 다자적인 관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다자적인 관계란, 그러니까 저 경험상으로는
술 모임이나 어떤 친목 모임보다는 뭐 책을 읽든 프로젝트를 같이 하던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그런 관계인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의 의지와 무관한 명령이나 복종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의미 있는 일을 같이 해나가려면 서로 의지해야만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건 거잖아요. 그리고 여럿이서 또 일을 할 때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일대단에도 진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방식의 문제, 뭐 소통의 문제, 속도의 문제 뭐 많은데 저는 이것을 되게 숨기지 않고 항상 많이 말을 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네, 왜냐면 다자적인 관계의 꽃은 여럿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둘이 있는 관계에서는 한 문제가 걸리면 계속 그게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러다가 더 이상 못 참겠으면 헤어지는 건 거잖아요. 권태기를 맞이하든지. 근데 이제 여럿일 때는 서로가 서로를 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우연 씨랑 일을 하다가 감정이 상했어요. 근데 뭐 이러면은 여러 관계 위에 있으면은 이제 다른 친구하고는 우연 씨하고 관계는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 이런 문제였지만 이분하고는 또 다른 식으로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게 된다든지 아니면 제가 뭐 적어도 저 사람을 봐서라도 이걸 같이 일단은 해보게 된다든지 어떤 이런 다른 변형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문제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다자적인 관계로 이제 문제가 올라오면서 어떤 다양한 관계 속에서 총체적인 문제로 저한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 서로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나를 좀 바꿔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바꾼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일단은 1차적으로 자신을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죠. 나 자신을 옮기는 거, 바꾸는 거. 근데 제가 또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변하면 상대도 거진 변하더라고요. 거진. 근데 그러면 관계가 이제 변하게 되는 건 거죠. 관계가 변할 때만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잘 느끼는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존의 문제가 관계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제 앞에서 연애 관계에서는 조금 더 담론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 연애 관계 밖에서는 다자 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막 자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 근대에 들어서면서 각 인간이 하나의 개체, 개인이 되었다고들 많이 말을 하죠. 그렇다고 옛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존재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그런 훌륭한 인간들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에 논어를 읽으면서 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고립의 문제가 꽤 오래된 문제다. 그러니까 논어에서도 개인이라는 개체성을 극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부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냥 되는 거 아니다. 제가 이해하기 한 바로는 이제 공자가 이제 가장 훌륭한 인간으로 어떤 인간을 드냐면은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뭐 생각을 하는 때든 생각을 하지 않는 때든 뭐 상관없이 매번 다른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인간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인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인간이냐면 조금 더 얘기를 붙여보자면 다른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신체를 가진 인간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다른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그런 신체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관계 비대칭성이 가져다주는 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결을 확인하고 체감하는 거는 훨씬 일상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소소한 삶의 영역에서 저는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항상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내 일만을 앞서 두는 게 아니라 경쟁하기 위해서 막 나를 계속 증명해 보이고 그것을 항상 내 앞순위에 두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챙겨주는데 힘을 쓰는 거.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 다른 존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 근데 사실 듣기 위해서는 질문해야 되잖아요. 질문하려면 섬세하게 또 상대를, 다른 존재를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를 살피고 돌보는 일, 그러니까 내가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다른 존재를 살피고 보살피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것이 이제 어떤 여성의 성역할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가치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건 현실적인 문제인 거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 우리가 가치 없다고 말을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어떤 상대를 보살핌으로써 나를 보살피고 상대를 살핌으로써 나를 살피는, 그럼으로써 다른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그렇게 고립으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어떤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앞에 1주차, 2주차 강의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실제적이고 관계에 대한 그런 실존적인 중요한 내용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또한 요새 연애를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떠한 그런 1대1 관계를 벗어난 되게 다양한 관계 확장으로서 나아가는 연애를 되게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되게 실감을 하고 있었던 터라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 질의응답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먼저 저희 질문을 방금 얘기한 것에 관하여 질문을 먼저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팅으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은 벌써부터 막 질문 올려주신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의 질문 먼저 해드리면은 네. 강의에서 이제 연인들을 이제 다른 세상으로 보내준다고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 연애라는 게 네. 초기에는 그러니까 좀 다양한 관계를 조금 배제하고 그 서로에게만 빠져 있게 하는 방식의 관계를 저도 조금 지향하려고 하고 있어요.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어떠한 연애상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게 이제 그 더 다양한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그러한 어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연애상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떠한 1대1 관계에서의 편안함이라던가 그런 게 가져다주는 이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뭔가 완전히 배제함으로써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연애상의 문제의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근데 거기에 꼭 나쁜 면만 있는 것이냐, 사실은 좋은 점도 있고, 그리고 그 좋은 점과 나쁜 점 자체를 싹 다 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존의 관계의 어떤 형식이나 문화 자체를 저희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나 혼자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단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자면,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떤 저희가 연애에서 어떤 문제가 있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거기에 이점이 있다면 왜 그것을 이제 다른 관계로 확장시켜 볼 수도 있는 건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막혀 있다는 것이 사실은 어떤 연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건데, 자꾸 이 문제가 이 안에서만 돌고 이것의 장점도 이 안에서만 돌고,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그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어떤 건 좋은지 어떤 건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더블 데이트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같이 카페 가셔서 연애 책 읽고 연애 관련된 책도 좀 읽고 얘기도 좀 나누고 우리 둘만의 문제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연애라는 이 사회 문화적인 현상을 같이 겪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걸 어떻게 보면 좋을까? 우린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좋다. 너네는 어떠냐? 이래서 이걸 조금 어떻게 승화시키는 방식으로 공통의 문제의식으로 좀 승화시키는 방식으로 담론을 만들어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그런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면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러분 벌써 한 30분 정도 시청해 주시면서 다양한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위에서부터 조금 살펴보면은 조영님 반갑습니다. 네, 로베스 박사님이 계시다고요. 반갑습니다. 네, 김혜영님도 네, 연애를 사적인 것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함께 이야기하자. 좋은 제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방금 제가 한 질문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확실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블 데이트하면서 같이 연애 공부해보자 이런 거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점이라는 거는 모두들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서군동님께서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요. 서군동님 우선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1주차부터 열심히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일상적인 연애 관계에서 우리가 갖는 태도를 지적해 주신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궁금한 것이 연애 관계에서 고은님의 경험처럼 언제나 여성이 더 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엔 때론 남자인 제가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세심한 배려를 더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걸 꼭 젠더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강의 전반을 이성연애에 한정하여 이야기하셨는데 동성연애나 다른 연애 형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연애에서 발생한다고 제가 짚었던 문제들이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냐, 이런 남성에게도 사실은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부분은 사실은 여성성에 초점이 좀 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생물학적인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왜냐면은 사회적으로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것이 이제 규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확 나뉘어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여성성으로 포획되고 어떤 부분들은 남성성으로 사실은 포획이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남성이라도 여성성을 수행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건 거죠. 여성이라도 남성성을 수행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건 거고. 그래서 이 이분법적으로 나눠 있는 이 성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이게 생물학적 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좀 조심스러운 얘기도 같이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연애에서는 또 어떤 부분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이제 받게 되는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어떤 여성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계속 요구되는, 어딜 가도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여성성에 대한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생물학적인 문제를 우리가 배제해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퀴어 연애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되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논란이 많이 되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 이제 게이나 레즈 커플에 여성의 역할을 맡는 사람은 누구냐, 남성의 역할을 맡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이 있다 혹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논쟁이 많은 부분인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사회가 여성성, 남성성을 이분법적으로 이제 분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뭐 강아지한테도 우리가 여성성을 이제 찾아내고 막 주입하고 이러는데 이게 게이나 레즈라고 그렇게 크게 다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성의 연애나 이제 혹은 뭐 퀴어 연애나 같이 생각해볼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올라오는 채팅들을 조금 읽어볼게요. 고농땡님께서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고은님과 친구분들이 공유하는 연애라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 또래인 저도 들으면서 많이 공감이 된 것 같아요. 특히 데이트 폭력과 같이 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두려움, 그러한 감정이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까지, 그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결국 자발적인 고립에 가까운 선택을 고민하게 되는 것도요 라고 감상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보다 훨씬 정리를 더 잘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고은땡님 아주 깔끔한 정리와 채팅 감상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두려움 자체가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확실히 있죠. 제가 그 부분 사실 안 짚었는데 되게 추가적으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발생할지 안 할지와는 별개로 이제 그런 두려움 자체가 실체한다는 것은 언제나 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계속 상대를 어떤 면에서는 의심하게 되거나 혹은 나를 더 사리게 되거나 관계를 혹은 끊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서원동님께서 이제 아주 귀여운 이모티콘 또 남겨주셨고요. 네, 다음은 조영님께서, 조영님도 1회차부터 되게 질문을 열심히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영님은, 네, 박사님은 연애를 공백기 없이 하시는 편인가요? 연애가 끝난 후에는 주로 어떤 생각들로 그것을 마무리하시는 것 같은지, 다음 연애를 시작할 때 하는 기대나 다짐이나 우려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남겨주셨어요. 저는 연애를 하는 기간 자체가 조금 길고, 그리고 그러고 나면은 공백기도 저는 몰랐는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번에 경험을 보니까 제가 공백기 없이 이제 연애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구나, 이런 한 1년 정도는 이제 공백기를 갖는 건 것 같고, 이제 그러면은 다음 연애를,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연애 경험들을 이제 다음 연애로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항상 가지고 갑니다. 항상 그 긴 연애가 끝나면 한 1년간 그것을 되씹고, 나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 관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그래서 내가 다시 비슷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사실은 이번 글이 지금 연애 공백기에 나온 그런 질문에 대한 저의 나름의 대답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건 거죠. 이제 어떻게 다음 공동체를 꾸려갈까, 이런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연애가 끝나고 났을 때는 어쨌든 연인 관계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끊기는 순간 고립이 되거든요, 사실은. 다른 관계를 다시 잇기 전까지는. 그랬을 때 이제 고립되면서 자연히 다음 연결은 어떤 식으로 누구가 할까. 근데 그건 지금은 꼭 연인으로만 향하진 않는 것 같아요. 연애로만 향하진 않고 오히려 조금 더 다양한 관계? 또 내가 앞으로 누구와 같이 삶을 이제 살아나갈까, 어떻게 살아나갈까, 이런 식으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애 관계로 확실히
공동체라는 큰 범주로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D님, 대문자 D님께서 채팅에 남겨주셨는데요. 주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는 신체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주변과의 연결을 포기하거나 혹은 선택하고 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라고 인상 남겨주셨습니다. 되게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저도 올해 다른 책을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쉬운 건 거예요. 그게 연결이 끊어졌다는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끊겨졌을 때 제가 그 난생 처음으로 우울증 같은 비슷한 경험을, 병명을 진단받은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수시로 사실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언제나 수시로 그게 자꾸 끊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는 걸 알기도 되게 어렵고, 내가 끊기고 있다는 걸 알기도 어렵고, 그거 끊기지 않는 신체를 이제 가져보려고 시도하는 것도 좀 되게 쉽지 않은 일이다. 저도 되게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남김준성님이 인문학 강의 좋아요라고 이모티콘까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런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서군동님이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고은님,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다자적 관계인 길드다 공동체에서는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신지, 돌봄의 관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또 남겨주셨네요. 네, 그쵸. 이제 길들다에도 아까 되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은근슬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제 누군가를 돌보는 그런 문제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상대의 기분이나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부분들을 메꾸어 주려고 하고, 때로는 내일보다 그 상대를 좀 메꾸는 일을 조금 더 우선시하게 되는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이제 한 해 정리하는 자리에서 멤버들이 저한테 엄마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말일까 이게.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이제 역할?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마치 지금 여성에게 여성성을 부여하는 것과 남성에게 남성성을 부여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해야 돼. 이것은 또다시 어떤 그 일자의 관계를 만들어낸다? 일자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방식인 것 같고, 오히려 저는 다자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의 의미는, 그러니까 역할들을 다자적으로 갖는다? 그러니까 얘랑은 막 부딪히면 맨날 싸워. 근데 쟤랑은 조금 이게 괜찮아. 그리고 얘네 둘은 또 뭐 어때? 그래서 나는 거기서 또 중재 역할을 해. 뭐 이런, 얘는 또 여기서 이런 역할을 해. 뭐 이런 서로 다른 어떤 그런 관계의 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역할을 찾아내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역할을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역할을 봐주는 거. 저는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상대의 역할을 챙겨주고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것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나, 어떤 관계나 공동체에서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또 인상 깊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최근에는 그런 뭔가 성별에 따른 어떠한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 같은 걸 많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모두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좀 다른 관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서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소정유님께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세계와 연결된 신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강의 흥미롭고 재미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계와 연결된 신체,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 뭐 만물과 얘랑도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얘랑도 저희가 충분히 연결될 수 있고, 그럼 사이보그인 건데 이런 신체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신체는 완벽히는 아니어가지고 어떤 정답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제 경험에서 제가 종종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할 때를 이제 미루어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저는 공부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인문학을 공부하는 과정이 사실은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는 무엇을 수반하냐면, 그러니까 나를 계속 확인하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확실히 공부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나를 확인하고 나를 쌓아가고 단단하게 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나였구나 하는 것들을 약간 조금 풀어보고 의심해보고 그러면서, 그럼 그 틈에 뭐가 들어오냐면, 나로 꽉 차 있었던 그 틈에 약간 균열을 내면 그 틈에 다른 존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그 틈을 많이 벌리는 거. 그러니까 나라는 단단한 존재의 틈을 좀 벌리고 다른 존재들하고 연결되는 지점을 만드는 거. 그건 저는 이제 같이 스터디 세미나를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고,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관계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단단한 나를 조금씩 이렇게 쪼개고 열면서 그 안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경험? 그런 경험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그런 신체라는 것을 갖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또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은, 공동체로서의 연애가 무너진 것이 좀 최근의 현상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과거에는 연애 공동체가 현재보다 좀 더 견고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갑자기 이제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과는 어떻게 또 달랐을까 이런 질문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악화되었다고, 최근에도 악화된 문제라고 하신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일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사실 아마 알고 계시는 분 많을 수도 있는데 연애라는 단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 연애라는 단어가 생긴 것은 이제 연애에 대한 환상하고 같이 결합되면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으로 가기 위한 어떤 결혼, 가정, 이것으로 가기 위한 그 전 단계에 연애가 도입이 됐고, 어느 시점부터 그 시점부터는 사실은 이게 한 흐름으로 타면서 생애 주기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연애, 결혼, 애 낳고 애 어디 보내고 이런 하나의 어떤 정형화된 하나의 삶의 이상적인 삶을 그리게 된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이게 작동했었던 판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근데 과거에는 그것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그 생겼을 때 확실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작동했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약해졌다. 오히려 약해졌다는 점에서 과거에 그게 진짜 강한 판타지로 실제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조영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남은 시간에 읽힐 수 있을런지. 네. 박사님이 어떤 연애가 끝나고 난 뒤 스스로 가장 많이 성장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였나요? 네. 연애 끝나고 진짜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연애 끝나면은 한 공백기 기간 동안 진짜 많이 성장하는 것 같고, 지금 공백기 ING 중이어가지고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가졌던 공백기를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저는 좀 되게 저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공백기 동안 1년 동안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해방촌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맨날 그 밤에 되면은 지하실이 있었거든요. 지하실에 쓰레기 빗질하면서 나는 뭐가 잘못했을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 저는 항상 그 친구든 그 다른 사람을 만나든 같은 문제는 반복하진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혹은 어떤 그 우울함이라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는 어떤 저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그 친구랑 헤어진 덕분에, 그리고 그 시간을 1년을 보낸 덕분에 제가 알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네, 벌써 3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예정된 시간은 30분까지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많이 질문도 남겨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더 풍성하고 이렇게 시간이 오버될 정도로 재밌는 시간, 재밌는 강의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3주간의 강의가 모두 마무리되었고요. 길드다의 온라인 인문학 강좌는 여기서 모두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해주신 김고은 강사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참여해주신 약 30분의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채팅해주시고 질문해주시고 인사 남겨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이렇게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도 저희가 코로나 시국이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원래는 오프라인으로도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에 길드.다라고 검색하시면 길드다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할 수 있고, 그를 통해 더 다양한 소식과 다양한 인문학 컨텐츠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좋은 강의 감사드린다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남겨주시는데 저희야말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